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친서에는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담겼지만 최대 관심사인 비핵화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 개헌 문건을 청와대에 알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송 장관은 기무사 장성수를 대폭 줄이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사실이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공시누락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쟁점인 자회사 자산가치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32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격 공개하며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비핵화 회의론을 일축한 것인데요. 어제 북측의 불참으로 취소된 미군 유해송환 실무회담은 모레로 날짜가 조정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일에 작성해 서명한 친서는 한글과 영어로 각각 한 부씩 작성되어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존칭을 6번 쓰면서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북미 관계의 진전이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 확신한다고 밝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친서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이 강조됐지만 비핵화라는 직접적 언급은 없었고 대신 공동성명의 이행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공개하면서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앞서 나토 정상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9개월가량 멈춘 점 등을 들어 북한의 변화가 고무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핵실험장을 날려버렸고 그들은 또 다른 미사일 시험장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거의 9개월간 미사일 시험도 핵실험도 없었습니다. 한편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 전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을 위한 북미 간 실무회담은 북측의 일방적 불참으로 취소돼 우려가 커졌는데요. 미 국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북측에서 연락이 와서 오는 15일로 날짜를 재조정하자고 요청했고 이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15일 열리는 회담을 실무회담이 아닌 장성급 회담으로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군과 미군 장성이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기 직전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의 장성수를 현재 9명에서 2명으로 대폭 줄이려다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방 업무에 밝은 여권 핵심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기무사의 장성 9명이 포진하는 체제를 2명으로 축소하려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송 장관이 장성 숫자를 80%나 감축하는 등 너무 강도 높은 개혁 작업에 착수하려 하자 기무사 내부 반발 등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과감히 기무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송 장관이 다소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습니다.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참여정부 시절 합참전략본부장 등을 지내면서 기무사의 월권과 폐해 등을 절감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장갑차 550대와 특전사 1,400명 등을 동원해 서울을 통제하는 계획이 담긴 계엄령 문건 등을 보고받은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에 더 의지를 불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은 기무사 개혁안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기무사 개혁위는 기무사 장성 숫자를 줄이고 조직을 축소하면서 방첩과 보안 업무에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3월 기무사 개업 문건을 청와대에 알렸지만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청와대에서 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개헌 검토 문건 작성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송 장관은 문건에 적힌 탱크와 장갑차, 무장 병력 이동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은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 취재진과 만나 송 장관이 기무사 개헌 문건 전체를 보고하지 않은 건 맞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송 장관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송 장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인식했지만 촛불 시민 전체를 폭도로 상정한 것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서 육군 위주로 편성된 기무사 개혁의 한계를 느꼈고 뒤늦게 기무사 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엄령 문건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송 장관은 기무사의 장성 숫자를 급격하게 줄이는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최근 반려당했고 이후 기무사로부터 원성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송 장관이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를 구현하고 기무사 개혁의 주도권을 다시 쥐기 위해 계엄령 문건을 적극 공개하면서 배수의 진을 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고의 공시누락으로 검찰 고발했지만 최대 쟁점인 자회사 자산가치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반쪽 결론을 내렸습니다. 봐주기 논란에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기관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에 대해서만 제재를 의결하며 반쪽 결론을 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조치안 핵심인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지배력 변경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증선인은 회사가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증선위는 이를 판단하려면 2015년 이전 회계처리 변경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조치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헌 금감원장은 공식적으로 수정안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들여다보는 이슈 자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원안에 집중해서 심의를 해달라. 코너로 몰렸던 증선위는 일부 안건만 심의하고 금감원의 재감리라는 카드를 꺼내며 재반격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증선위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오늘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능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뜻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법관이 회장으로 있는 학회를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9월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판사는 그때의 승진을 포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 판사의 1심 판결이 박근혜 청와대와 코드를 맞춘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김 판사는 이 판결 때문에 특허학회 회장직을 내려놓기까지 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학회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 사건을 조사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법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외부,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의 변호사를 사찰하는데 사법 권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이 추가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김 판사의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법원행정처 전 조직을 동원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피해 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은 소송 제기 2년 만에 나왔지만 항소심은 불과 3개월 만에, 대법원은 5개월 뒤에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 그대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지방의 부동산이 기반산업 붕괴와 대출 억제 정책 그리고 공급 과잉 등 3중고로 거래가 실종되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중심에 위치한 상남동 성원 아파트. 한때 3억 4천만 원이었던 32평형이 지금은 1억 원 이상 하락했지만 거래는 실종 상태입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 조선과 자동차 등 기반 산업이 침체에 빠지고 대출 받기가 빡빡해진 데다 수년간 과잉 공급된 물량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현지 공인중개사의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빈집이 많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집을 옮기려 하지 않는 이런 현상도 있고.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부산 해운대에서도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빨리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매로 내놓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급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어요. 현대조선소와 GM자동차 공장이 폐쇄된 전남 군산 지역은 물론 평창올림픽 이후 호재가 없는 강원도 역시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소재지인 원주는 혁신 기업도시라는 점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다른 곳에선 청약 건수가 하나도 없는 아파트 단지가 나오고 공사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춘천 비교 많이 하시는데 홍천이나 춘천 이런 다른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시장 일각에선 지방 부동산이 침체를 넘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몇 년간 가격이 두세 배 오른 만큼 거품이 빠지는 중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예약한 숙박지에 들어갔더니 다른 사람이 머물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름 아닌 세계적인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가 이런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민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오카에 여행 갔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숙소 도착 후 짐 정리를 하려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그분도 엄청 황당했을 거예요. 저렴한 숙소도 아니었는데 예약하고 온 다음에 저희가 막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날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숙소 예약도 다 차 있고 그거 찾기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지옥 같은 여행이라고. 알고 보니 한 숙소에 두 팀이 예약한 오버부킹 상태. 두 사람은 에어비앤비로 정상적으로 예약을 마친 터였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지구촌의 민박집과 여행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호텔보다 싸고 집을 통째로 빌릴 수 있어서 해외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처럼 오버부킹이 되는 것은 허술한 민박 등록 시스템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명 글로벌 서비스에 이렇게나 허술한 면이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 대목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 쪽 반응입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나타난 일 같고 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에어비앤비 이용 후기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거나 숙소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는 내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런 곳은 이용자들의 후기에 의해 자동적으로 걸러진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걸러지는 건 숙소가 아니라 에어비앤비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대법원이 교육부와 협의 없이 진행된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어서 진보 교육감의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은 계속 추진될 전망입니다. 신병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계층화, 서열화하는 정책이 사라져야 한다. 이것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 등 진보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가 대법원 판결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와 협의 없이 교육청이 내린 결정은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자사고, 외고의 재학생과 입학준비생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모들 마음은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학교 자체를 폐지하려는 그 목적이 맞지 않고 정책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교육청은 그러나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법원이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사고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을 둘러싼 행정기관의 갈등에 대해 판결한 것에 불과합니다. 동산고등 자사고와 수원외고 등의 재지정 취소를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청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상군 교육부 장관도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등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보교육감의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은 계속 추진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신병근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2선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해서 정계 은퇴보다는 휴식기를 갖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박성환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9월 안철수 바람의 한가운데서 정치 쇄신의 열망을 실현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5년 9개월 만에 2선 후퇴를 선언한 겁니다. 변화의 열망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 오늘따라 더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최근 안 전 의원을 둘러쌌던 은퇴라는 단어는 이번 간담회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과거와 미래가 투영된 독일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며 출국을 예고했습니다. 정치적 식견을 쌓으며 훗날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입니다. 대선 후보직 사퇴,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국민의당 창당, 대선 출마, 바른미래당 창당과 서울시장 출마 후 3위로 낙선까지. 안 전 의원은 선거 패배 이후 과거를 돌아봤다며 이에 대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탓에 기득권 양당 벽을 허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갔던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훗날 휴직일을 마친 안 전 의원이 예전의 돌풍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그동안 의혹만 가득했던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의 유착고리가 검찰 수사를 계기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유한 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세계 페이먼츠, 대림산업, 현대기아차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공정위 퇴직자 특혜 취업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만 봐도 공정위와 대기업이 어떤 식으로 은밀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92명 가운데 재취업 심사를 받은 인원은 47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삼성과 SK, 롯데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나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이 공정위를 출입한 횟수는 2,500여 차례에 달합니다. 공식 기록이 남지 않는 전화통화나 외부 만남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 현직자들과 이들의 접촉 횟수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공정위는 퇴직자들을 특별 승진시키거나 취업 제한과 관련 없는 부서로 발령내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 차원에서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종보 공정경쟁 팀장입니다. 행정관료 전관 예우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고요. 공정위가 전관 공무원을 채용한 대기업과 대형 로펌들의 편향된 로비에 휘둘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부실 봐주기 조사, 삼성 SDI 주식 매각 축소 사건, 4대강 담합 관련 8개 건설사 미고발 등은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대표적인 사안들입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을 유원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빠, 이 아저씨 누구야? 지적 장애를 가진 부부와 어린 딸이 사는 집에 어느 날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식구는 새 가족의 일상을 뒤흔드는 전과자와 가족을 지키려는 장애인 부부 사이 팽팽한 긴장감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는 장애인 부부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전과자 제구 역의 배우 윤박입니다. 일상과 밀접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내 주변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나 싶기 때문에. 재구 씨는 집이 어디예요? 5년간의 제작 기간을 걸친 창작 뮤지컬 웃는 남자가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웃는 남자는 17세기 영국 기형인체로 버려진 남자의 일대기를 그립니다.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어린이 인신매매단 콤프라치코스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인간의 탐욕과 계층에 따른 착취를 비판합니다. 가수 박효신과 엑소 수호가 주인공 그윈플랫 역을 맡아 연기합니다. 공연은 내달 28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세계 3대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부문 입상자들이 국내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성악부문 갈라 콘서트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8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갈라 콘서트인 서울에서는 우승자를 비롯한 4인의 파이널리스트들이 경연곡들은 물론 특별한 레퍼토리를 준비했습니다. 공연은 모레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CBS 뉴스 유원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0일 넘게 공전하던 국회가 오늘 드디어 재가동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2명의 국회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을 선출합니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의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나섰으며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2자리는 원내 2, 3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몫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안건을 논의합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을 제시한 상태로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정재계, 관계 등 현지 여론주도층 인사 400여 명을 상대로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한 오창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5박 6일간의 인도 싱가포르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밤낮으로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강릉이나 포항, 대구와 청주, 대전, 광주, 전주, 울산 등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고요. 오늘도 한낮에는 어김없이 최고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따라서 폭염특보도 계속 확대 강화 발효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남과 충남, 호남 내륙 일부 지역에 이어서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는 강원도 강릉과 동해, 삼척과 속초, 고성, 양양, 또 경북 문경과 예천, 영주, 영덕, 울진에도 폭염경보가 강화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포항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겠고 강릉과 대전, 대구 35도, 원주 33도, 서울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더 무덥겠는데요. 다만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동안 폭염의 기세는 최고조에 달하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자칫 을과 을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7월 13일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